2025년 9월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다. 서해안의 시각자가 예언한 2025년, 그 붉은 물결과 희망의 메시지. 300여 년 전, 극동아시아의 한 섬나라 서쪽 해안에서 활동했던 신비로운 예언가. 서해안의 시각자의 기록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투시 능력을 보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영적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발생한 여러 재난과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쪽 대지가 격렬히 요동친다는 구절은 대규모 지각 변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황금의 강이 메마르고 시장의 모든 것이 눈처럼 녹아 사라진다는 표현은 아시아 전역을 휩쓴 경제 위기와 IMF 사태를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예언자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한반도를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뿌리가 동쪽 반도에 닿아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고려시대 상인들의 문헌에도 서해 건너편 섬 사람들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 있어 허구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우리 문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꿈속에서 본 광명과 산맥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되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한 발음이 아니라 각각 희망과 번영, 흔들림 없는 기반과 든든함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서해안의 시각자가 남긴 예언 중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바로 2025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크림슨 웨이브가 몰려오지만 곧 골든 피닉스가 날아오르고 실버문이 그 땅을 비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강력한 변화의 물결, 즉 크림슨 웨이브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겠지만, 결국에는 회복과 재생을 상징하는 골든 피닉스가 등장하고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실버문이 그 땅을 비출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입니다. 이 변화는 겨울이 오기 전, 즉 가을 무렵에 시작될 것이며, 붉은 물결은 일시적인 혼란일 뿐 진실이 드러나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경고가 아니라 혼란을 통해 더 단단한 결속과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는 기존의 기득권층이나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의심받겠지만 진정성을 통해 평안을 주고 점차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적 권위가 아닌 정신적 가치와 도덕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골든 피닉스와 실버문이라는 상징은 단순히 위기 극복을 넘어 희망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을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주의적 기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시대적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글로벌 패권 경쟁,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크림슨 웨이브와 같은 상징적 언어로 녹아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예언자가 강조한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듯 고유한 문화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은 팬데믹 이후의 완전한 일상 회복, 기술의 대중화, 국제 질서 재편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인구 구조의 변화, 새로운 산업의 성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담긴 미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언은 단지 가능성을 제시할 뿐, 실제 미래는 우리의 준비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화합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며
혁신적인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춰진다면 어떤 변화의 물결이 몰려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도전을 기회로 바꿔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남겨진 이 예언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상징과 은유를 통해 시대적 흐름과 집단 심리를 반영하는 심오한 통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림슨 웨이브, 골든 피닉스, 실버문과 같은 상징어를 미래 예측이 아닌 사회적 변화와 회복, 그리고 정신적 전환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타포로 이해합니다. 특히 2025년의 혼란과 2026년의 새로운 리더 출현이라는 흐름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서도 결국 내적 결속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언자가 꿈속에서 본 광명과 산맥은 희망과 재생,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정체성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와 연결됩니다. 2026년에 등장할 인물에 대한 묘사는 기존의 권력 구조나 엘리트 계층이 아닌 도덕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중심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적 불안과 희망,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이 투영된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예언자가 본 광명과 산맥이 상징하는 희망과 안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고 분열은 더 강력한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왔듯 미래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나침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 예언이 던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림슨 웨이브가 몰려오더라도 골든 피닉스의 회복력과 실버문의 평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요구합니다. 즉,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반을 다지고 진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미래는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향해 눈물로 예언을 하다. 여러분은 혹시 박혁 전도자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처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었기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릴까 하며 자료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이분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 미스테리함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혁 전도자께서는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쿠바, 인도네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참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특별한 감정의 떨림을 느끼시며 말을 멈추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긍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며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시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여 통역기를 사용하는 분들을 따로 확인하셨습니다. 설교를 한국어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신 결과였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울기 시작하셨으며 그 감정은 깊고도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늘 한국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한국에서 집회를 열 수 있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국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며 심지어 한국인들이 미국까지 날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반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국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한국에 다시 갈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어떤 이들은 3시간, 6시간, 11시간, 12시간을 들여 이곳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박혁 전도자를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여기며 다른 사역자들과는 다른 본보기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국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간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자들은 하늘로부터의 해답을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간과 재정을 희생하여 이곳에 오기로 결단한 그 순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기도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기 위해 왔다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고 주님께서 받으신 기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았노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한국을 다시 돌아볼 것이며 한국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뿌리가 한국에 있어서 늘 마음이 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항상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한국의 혼란과 어려움을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순간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참석자들의 마음까지도 드러내 주셨을 때 그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의 반응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을 담은 예언적 선포이며
그 안에는 한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박혁 전도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혁 전도자의 메시지를 분석하였을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설교를 넘어선 예언적 통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감정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예언자들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해되며 박 전도자가 한국을 향해 설명할 수 없는 긍휼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는 고백은 그가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신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으며 한국을 다시 돌아보겠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회복의 언어로 해석됩니다. 이는 현재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라는 초청으로 익히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단순한 예언적 선포로만 보지 않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책임의 촉구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은 예언은 조건부이며 회개의 열매에 따라 성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박 전도자의 메시지 역시 한국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동시에 경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설교에서 강조된 행동 자체가 기도였다는 표현은 현대 영성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결단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시간과 재정을 들여 미국까지 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다는 해석은 신앙의 실천이 곧 영적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행동을 분리하는 경향 속에서 다시금 신앙의 통합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박혁 전도자의 설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태도와 영적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의 메시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조차도 마음은 늘 한국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족적 뿌리와 영적 사명을 연결짓습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영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 선교학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이 한국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영적 연대와 중보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 사회적, 영적 혼란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희망 고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개와 기도, 그리고 민족적 사명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박혁 전도자의 메시지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선 예언적 선포이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을 대변하는 영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의 반응이며 그의 설교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영적 각성과 사명의 회복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을 둘러싼 충격적 진실. 2025년 9월,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는 한 가지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소문들의 근원이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극비 문서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섬뜩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5년 9월에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로 인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언론인이자 음모론 전문가인 세르주 모나스트가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신의 형상을 하늘에 투영하여 전 세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2025년 9월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에서 거대한 형체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형체가 신의 음성을 흉내낸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예언은 단순한 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진행 중인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일까요? 우리는 이 진실의 끝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경제 대공황입니다. 일부 예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2025년 9월에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부채가 한계에 다다랐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은행들의 파산 소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집과 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식량까지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계와 일부 미스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예언입니다. 2025년 9월에 지구의 자기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태양풍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화산 폭발,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과거 마야, 문명의 달력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빈번해지는 지진 소식은 이 예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2025년 9월에 거대한 재앙이 우리를 덮친다면 인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예언들은 모두 2025년 9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블루빔 프로젝트를 통해 혼란에 빠진 인류를 새로운 질서로 통제하고 경제 대공황으로 사회를 붕괴시키며 자연재해로 인류의 수를 조절하려는 어두운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유독 2025년 9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집중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5년 9월 예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이러한 종말론적 서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2025년 9월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예언은 혼돈 속에서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다가올 재앙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일종의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예언을 공유하는 과정은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넘어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학자들은 2025년 9월 예언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종말론적 패턴의 최신 버전이라고 진단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의 달력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천년 왕궁론, 그리고 20세기 들어 유행했던 밀레니엄 버그 종말론이나 2012년 종말론까지 인류는 문명이 중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할 때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 파멸을 예언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언이 단순히 미신이나 가십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위기의식과 불만, 그리고 희망을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기에는 기계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종말론적 예언에 투영되었고, 2012년 예언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예언 역시 전 지구적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침체,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인류가 사회적, 기술적 변혁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학 및 기술 전문가들은 블루빔 프로젝트나 지구 자기장 약화로 인한 대재앙과 같은 구체적인 예언 내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비판합니다. 블루빔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의 홀로그램 기술은 특정 장소에서만 구현 가능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하늘에 동시에 동일한 형상을 투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이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것은 전파의 물리적 한계와 송출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상과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구 자기장 약화로 인한 대재앙 예언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약해지는 현상은 사실이지만 2025년 9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인류 문명을 멸망시킬 만큼의 치명적인 태양풍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지진,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데이터나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예측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언이 대중의 과학적 지식 부족을 이용한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신적인 공포를 조장한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예언 자체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이면의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언들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5년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숨겨진 지도자의 정체.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흥미로운 소문이 아닌 수많은 고서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은밀히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미스테리함 채널에서는 이 모든 소문과 예언의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전통적인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부터 민간에 널리 퍼져 백성들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던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는 현 시대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덕과 지혜를 겸비한 진정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워낙 추상적이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정감록의 진인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정감록이 말하는 진인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이 예언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미 그 진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위대한 인물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격암유록이라는 또 다른 예언서는 말세에 나타날 정도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명종 때 격암남사고 선생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예언서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도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모든 난세를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격암유록이 묘사하는 정도령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를 넘어 정신적인 지주이자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서의 정도령의 등장 시기와 특징에 대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형이나 특정 성씨를 가진 인물이라는 내용도 일부 해석에서 제기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인물들이 자신이 정도령이라고 주장하며 민중을 선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언은 빗나갔고 사람들은 진정한 정도령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격암유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서가 말하는 정도령은 어떤 인물이며 우리는 그의 등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의 등장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에 들어서는 소위 영능력자나 예언가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고서에 기반하기보다는 영적인 통찰이나 미래를 보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영능력자가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는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호련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틀을 깨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메시지에 의지하며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기존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특정 예언가들의 주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추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지의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들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이러한 종말론적 서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을 구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구체적인 예언은 혼돈 속에서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다가올 재앙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일종의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예언을 공유하는 과정은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넘어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학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도자 예언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민중의 염원이라고 진단합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예언서인 정감록과 격암유록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문서가 아니라 당시 민중들의 사회개혁 의지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담긴 일종의 민중사상 기록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혼란한 시기마다 진인이나 정도령의 등장을 기다리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은 민중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 역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 무관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은 현대판 민중의 염원이자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이 사회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갈망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도자, 예언의 진실을 단순히 사실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현상이 발생한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예언 자체의 신빙성보다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깊은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으며 기존의 리더십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정감록의 진인, 격암유록의 정도령, 그리고 현대 예언가들의 새로운 리더 예언까지 그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희망이자 미래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새로운 지도자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운명을 뒤흔들 몽골 소년의 예언.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진 시간의 그림자 속 인류의 운명을 바꿀 비밀이 몽골의 가장 외딴 산맥 깊숙한 곳에서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몽골, 러시아, 중국이 국경을 나누는 알타이 산맥의 광활하고 차가운 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비로운 기운에 심장이 떨리는 그곳에 단 한 사람만이 그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탄 찬두. 몽골어로 황금 독수리를 뜻하는 이름이 마치 예언처럼 그의 존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를 단순한 아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작 11살의 나이로 그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예지력을 보여주며 재난, 정치적 격변,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언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졌던 팬데믹, 인류를 충격에 몰아넣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023년 일본을 강타했던 대지진까지 알탄 찬두는 이 모든 사건을 세상에 아무런 징후도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해안 도시들이 거센 바닷물에 삼켜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미래의 비극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실은 이미 현실이 된 예언들을 넘어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어린 예언자가 2025년을 위해 남긴 7개의 어두운 예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묵시록적 계시입니다. 몽골의 샤머니즘 전통에 따르면 2025년은 을산년으로 500년에 단 한 번 오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관의 문이 열리고 우주적 변화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한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우주 스스로가 인류 문명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해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예언의 기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탄 찬두의 예언은 단순한 아이의 공상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49일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을 때 받은 비전들입니다. 그가 아직 시간의 지평선 너머에 숨어있는 사건들을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초월적인 상태에서였습니다. 묵시록적인 비전 속에서 그는 피처럼 붉게 물든 하늘을 보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권력의 탑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국가가 스스로를 갈라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거대한 대도시를 감싸는 죽음의 정적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혼돈 속에서 등장하여 한 국가뿐 아니라 세계의 한 지역 전체를 통합할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국들은 이미 이 예언의 진실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의 정보기관들은 위장한 사절단을 보내 알탄 찬두가 거주하는 티베트 사원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예언은 한국에서 나타날 한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라 검도붓도 들지 않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각성한 존재이며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이끌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공산당의 완전한 붕괴를 예견한 환상입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을 뿌리째 뒤흔들 연쇄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초기 징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가 제2의 IMF라 부르는 경제 위기,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극심한 분열. 이 모든 것은
어린 예언자 소년에 의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원의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약 800년 전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알탄 찬두라는 샤먼 조상이 유사한 예언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연속성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다는 강력한 암시를 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식의 본질, 환생, 그리고 일부 영혼이 수세기에 걸쳐 우주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는다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원의 승려들은 알탄 찬두를 단지 비범한 예지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우주적 의식이 인류의 진화를 위해 본질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라고 믿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결정적인 전환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암호화된 지침입니다. 그가 말하는 재앙적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변곡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기대와 두려움 속에 기다려온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모든 장막이 찢겨지고 알탄 찬두가 2025년을 위해 남긴 7개의 어두운 예언이 그 전모를 드러내려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인류의 운명에 대한 이해를 근본부터 뒤흔들 것이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펼쳐질 우주의 거대한 연극 속에서 한반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 어린 몽골 예언자의 가장 어두운 비전 속에서 지평선 넘어 다가오는 폭풍처럼 나타나는 것은 검은 새가 바다에서 떠올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빛나던 별은 사라지며 새로운 별이 탄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2025년 한국에서 일어날 극적인 정치 권력의 전환을 말합니다.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몰락하며 철창 뒤로 끌려가는 모습을 알탄 찬두는 투명한 듯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충격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혼돈의 시기, 검도 들지 않은 운명의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힘이나 언변으로가 아닌 도덕적, 영적 권위로 국민을 결속시키고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진정한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의 등장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황금의 강이 마르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떨리라. 그러나 이는 새 풍요의 시작이니라. 알탄 찬두는 남한을 강타할 경제 대공황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위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이 고통의 끝에는 전례 없는 번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하나였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리라.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는 사회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결국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국민은 고통 끝에 진실로 하나 되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눈물 흘릴 때 동방반도의 백성은 서로 돕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리라. 이 비전은 자연재해 혹은 대규모 재난을 암시합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며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상호 협력과 연대의 기본 가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은 붉은 별을 따르던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지리라. 이 계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몰락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예언은 동방에서 새 왕이 일어나 온 아시아를 이끌리라. 그는 검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천년이 지나도 기억되리라. 이 마지막 비전은 단순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전체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인물의 등장을 말합니다. 그는 앞선 6개의 예언에서 그려졌던 혼돈과 붕괴 속에서 등장하며 새로운 질서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이기에 사원의 수호자들조차 수십 년간 이를 봉인해 두었습니다. 알탄 찬두가 49일간의 초월적 명상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 7가지 예언이 현실로 시작되는 정확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젊은 예언자는 모든 징조가 2025년부터 시작될 태양의 일식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 특정한 우주적 순간, 천상의 에너지가 정렬되며 세계들 사이의 장벽은 얇아지고 예언된 힘들이 파괴와 재생의 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 중 가장 두려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탄 찬두는 일식이 시작되기 정확히 7일 전 신비롭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몽골 사원을 떠나고 그 자리에 마지막 한 장의 고대 두루마리만 남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류가 이 다가오는 대변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구원의 약속이자 동시에 파멸의 경고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물결 위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 모두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너스님, 예언의 베일 속 숨겨진 통찰을 해부하다. 타너스님은 현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이자 동양 철학과 역학의 정통한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과 이야기 속에서 신비로운 무게를 지닌 존재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과 운명, 그리고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성찰하게 만드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지력은 단순한 소문이나 미신적 발언이 아니라 그의 삶과 철학 속에 깊이 스며든 통찰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의 제자들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국전쟁을 예견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암시하는 발언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 전 해의 월정사 법당들에서 수백 마리의 개미떼가 서로 싸워 죽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민족상자 내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듬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자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예언적 직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그는 제자들과 함께 경상도, 통도사로 피신하였으며 전쟁의 양상과 결과를 오행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을 물의 기운으로, 남한을 불의 기운으로 비유하며 전쟁 초반 북한군의 남하를 물이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오는 형국으로 해석하였고 남한의 산악 지형이 불의 기운을 응집시켜 물의 기세를 꺾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이 멈추었고 부산 교두보가 끝까지 지켜졌다는 점은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산에 지는 해는 부상에 잡아맬 수 있을 때 좋은 것이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으며 이는 박 대통령을 서산에 지는 해로 일본을 부상으로 비유하여 권력의 유한성과 시대의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통일 예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은 3344의 통일이 된다는 말로 이는 한 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며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이 특정 날짜를 지칭한다고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역의 괴나 상징적 코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역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기호이므로 이 표현은 통일의 시기뿐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 전후의 변화, 민족의 운명까지 암시하는 복합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너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시기 예측이 아니라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가로 부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가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며, 자신의 예지력은 신비주의나 점술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 상수학에 기반한 미래 통찰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우주의 질서, 자연의 변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으며, 그는 주역의 원리에 따라 지구의 지축 변화, 기후 변화, 해양의 상승 등을 예측하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일본의 일부가 침몰할 것이라는 지각 변동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인류 문명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단군 이래 한민족에게 주어진 세계적 사명과 역할에 대한 철학적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평화적 접근보다는 급변 사태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으며, 북한 내부의 붕괴를 성냥갑 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확 타버리는 증세라고 표현하며, 예기치 못한 내부 붕괴가 통일의 촉매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짧으면 사흘, 길면 석 달여를 간의 엄혹한 비상사태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진통을 수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보았고, 이러한 예언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 분석과 철학적 통찰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사전에 직감으로 예견하였으며, 당시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번역하던 중 갑작스러운 예감에 따라 원고와 책을 모두 삼척 영은사로 옮겼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북한 무장공비가 침입하여 월정사가 군사작전지로 활용되며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은 그의 직관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적 통찰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를 오행의 원리로 예측하였으며, 미국은 금의 기운으로, 월맹은 불의 기운으로 비유하여 불이 금을 이긴다는 원리에 따라 미국이 필패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역시 그의 예언 중 하나로, 그는 자신이 사망한 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 말하였고, 실제로 고베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타너 스님의 예언은 허구와 진실 사이의 경계에 서 있으며, 그가 남긴 발언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맞아떨어졌고,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한 깊이를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후대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인간의 길을 제시한 사상가였으며, 그의 통일 예언은 단순한 시기 예측이 아니라 한반도가 겪을 고통과 변화, 그리고 그 이후의 희망을 담은 메시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예언을 신봉하든 회의하든 그가 남긴 철학적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간 존재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말한 예언은 미래를 맞추려는 점술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운명을 읽어내는 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 같은 사건을 미리 언급했는데, 그건 시대 흐름을 꿰뚫는 직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특정 날짜나 숫자를 말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언을 사실 여부로 따지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생각과 시대 인식을 해석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결국 타너 스님의 말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묻는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깊은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추배도 붉은 용의 피, 대륙의 균열. 붉은 용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대륙은 네 방향으로 갈라진다. 중국의 고대 예언서 추배도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민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그림이 중국의 몰락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경고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 속 붉은 용은 중국 공산당을, 네 방향으로 갈라진 대륙은 티베트, 대만, 신장 위구르, 그리고 내륙의 민중 봉기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그 중심에는 무명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얼굴이 없는 채로 나타나며 지도자의 실종 혹은 체제 붕괴를 암시하는 존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당나라 시대에 제작된 예언서 추배도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금서로 지정하며 연구를 금지했던 문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추배도는 당나라의 천문학자 이순풍과 원천강이 공동으로 집필한 예언서로 총 60개의 그림과 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그림은 수수께끼 같은 상징을 담고 있으며 그 아래에 적힌 시를 해석하면 놀라운 미래 예언이 드러납니다. 이 예언서는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왕조 교체와 정치적 격변을 정확히 예측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32상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하늘을 가린다는 그림과 함께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청나라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며 1911년 신해혁명으로 실제로 청나라가 붕괴하고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한 역사적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제39상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토끼와 용이 함께 춤을 추고 100개의 꽃이 피어난다는 시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중국의 경제적 부흥을 예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고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정확성은 추배도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닌 고도의 통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추배도의 마지막 장, 즉 제60상에 담긴 붉은 용의 몰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림 속 붉은 용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 주변에는 네 방향으로 갈라진 대륙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시에는 붉은 기운이 산산이 흩어지고 무명인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중국의 중심 권력이 붕괴하고 지도자가 사라지며 민중이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게 되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무명인이라는 존재는 얼굴이 없고 이름도 없는 인물로 묘사되며 이는 지도자의 실종 혹은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과 맞물리며 더욱 현실감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2년 말 시진핑 주석이 갑작스럽게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사건입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건강 이상설, 권력 투쟁설 등 다양한 루머가 퍼졌으며 지도자의 실종이라는 예언과 맞물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초 베이징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확산되며 민중 봉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독립 요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구르 지역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과 함께 내부 저항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륙의 분열이라는 예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추배도의 마지막 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재 중국이 직면한 정치적 긴장과 내부 갈등을 예견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추배도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후대의 사건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특히 붉은 용이나 무명인 같은 상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배도가 수백 년간 금서로 지정되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소지 자체가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예언서가 단순한 민간 문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배도에 담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기미를 함부로 해독하면 재앙이 따른다는 경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동양의 예언서들과도 공통된 특징으로 예언은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추배도의 마지막 장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결말은 인류가 오랜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통일을 넘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붉은 용의 몰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추배도가 단순한 신비주의적 예언서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과 시대적 통찰을 담은 고대 문헌이라는 데에 점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순풍과 원천강이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천문학과 권력의 흐름을 분석한 전략가였다고 평가하며 추배도의 상징은 반복되는 권력 순환과 민중의 동향을 암시하는 철학적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고 네 방향으로 갈라진 대륙은 티베트, 대만, 신장 위구르, 그리고 내륙의 민중봉기를 암시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상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긴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명인이라는 얼굴 없는 인물은 지도자의 실종이나 체제 붕괴를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되며 이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암시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과 동양 철학자들은 무명인을 단순한 인물이 아닌 기존 질서의 붕괴와 민중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구조로 동아시아 예언, 문화의 공통된 철학적 기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문헌학자들은 추배도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언서의 본질은 모호함에 있고 그 모호함이 다양한 시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한 예언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보다 그 예언이 어떤 사회적 불안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추배도를 단순한 예언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흐름, 민중의 동향, 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고대의 정치적 철학서이며 그 마지막 장에 담긴 붉은 용의 몰락과 대륙의 분열이라는 상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그가 정말로 예언 속 정도령일까?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신비로운 예언서들과 현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인물, 이재명을 연결하는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인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구원자, 예언서 속 정도령일까요? 이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역술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소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금기된 질문을 던지고 그 소름돋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격암유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수많은 해석을 낳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격암유록에 등장하는 정도령의 특징이 이재명 정치인과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정도령이 목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은 나무를 의미하고 자는 아들을 의미하는데 한자의 파자를 통해 이씨 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바로 이씨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격암유록에는 궁을이라는 상징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활과 새의 형상을 의미하며 정도령이 이 상징을 가진 곳에서 나타난다고 해석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궁을이 활처럼 휘어진 성남시의 지형이나 성남시와 관련된 특정 장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과감한 정책들은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활처럼 휘어 바로잡으려 했던 궁을의 상징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개인의 주관적인 추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돋는 일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격암유록이 말하는 그 운명의 인물일까요? 또 다른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날 진인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진인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그는 돈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의 이러한 행보는 정감록이 말하는 백성을 구원할 진인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의 틀을 깨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득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그를 단순히 정치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 시대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언서가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특징이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와 놀랍도록 겹쳐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정감록의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인물일까요? 세 번째로, 현대의 유명 역술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명 역술가는 이재명의 사주가 목마른 용이 물을 만난 형국이며 이는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여 큰 힘을 얻게 될 운명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소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수성가했고 사법고시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궤적은 역술가가 말한 목마른 용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 다른 예언가들은 이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재명이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기운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술가들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역술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소문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예언가들조차도 이재명을 특별한 운명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정도령 예언들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히 예언의 진위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보여주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재명에게 집중된 정도령 예언이 국민들이 겪는 깊은 정치적 무력감과 강한 희망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들은 기존 정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사이다 같은 직설적 화법과 약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추진력은 혼란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대중에게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특정 인물의 신비한 운명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리더를 갈망하는 심리가 투영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예언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지 그 배경에 깔린 사회적 불안과 염원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역사학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이재명에 대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민중의 염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정감록과 격암유록이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문서가 아니라 당시 민중들의 사회개혁 의지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담긴 일종의 민중사상 기록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재명이 추진했던 기본소득이나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정책들은 과거 민중들이 바라던 것처럼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비춰집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혼란한 시기마다 진인이나 정도령의 등장을 기다렸던 역사적 맥락과 겹치며 현대판 민중의 염원이자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이 사회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술가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합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의 사주가 목마른 용의 형국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며 이미 알려진 그의 자수성가 스토리에 맞춰 끼워 맞추는 사후 해석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삶의 궤적이 대중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그의 운명적 특성을 더시 비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중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시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때문이며 이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재명에 대한 예언 자체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그 예언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이면의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에 대한 예언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목자, 정감록의 진인, 그리고 현대 역술가들이 말하는 운명의 인물까지 이 모든 예언들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모든 예언들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진실은 오직 미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유독 이재명이라는 인물에게 수많은 예언들이 집중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 노스트라다무스, 2025년의 마지막 경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스터리 관련 채널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을 인류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예언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격변을 가져오겠지만 결국에는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문에 기반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5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혼돈의 파고를 마주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위한 진통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그 예언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2024년까지의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사회가 2025년에 이르러 한순간에 뒤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편입니다. 현재의 복잡하고 불균형한 경제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해가 2025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이 극에 달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넘어 당신이 모아온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대한 부채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언은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해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숲이 낡은 나무들을 태워버린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지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은 극에 달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가? 아니면 옛것을 고집하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 정치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나라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낡은 쇠가 녹아 새로운 주형으로 다시 태어나듯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적 사례들이 그러했듯 2025년은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끝에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16년 촛불 집회와 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충격적인 사건에 주목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한반도의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남과 북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적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반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얼어붙은 강이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바람에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경악할 만한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의 지도자 간의 극적인 비밀 회동이 성사되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국의 개입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과 분단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이러한 혼란과 충격 이후 한반도가 진정한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예언적 서사는 불안정한 시대에 대중이 겪는 심리적 동요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혼재된 결과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중의 본능적인 예측 욕구를 자극하며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장들을 분석해보면 2025년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실제 구조적 위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붕괴하고 재편되는 극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게 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정치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예언은 기존 권위에 대한 불신과 심의, 참여 확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더욱 합당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용광로에 녹여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를 통해 관리하고 해소해야 할 영구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예언은 대중의 평화 통일 염원을 담고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운명이 외부의 돌발적 사건에 의해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예언적 돌발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구축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언은 현 시대의 주요 불안 요인들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의 복잡성을 직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현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예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격변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 과연 대한민국은 예언대로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마의 제3의 예언, 교황청의 진짜 비밀. 지구 종말, 전 세계를 덮치는 대재앙, 그리고 인류의 몰락. 100여 년 전, 단 3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진 파티마의 마지막 예언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은 그 충격적인 내용 중 일부만을 공개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미스터리함은 로마 교황청 깊숙이 숨겨진 비밀 금고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 마지막 예언의 진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신뢰할 만한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심도 깊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에 다가가려는 용기일 것입니다. 1917년 5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살던 3명의 어린 목동, 루시아, 프란치스코, 그리고 하신타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성모님은 매달 13일에 같은 장소로 오라고 약속했고, 아이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만남을 통해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3가지 비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충격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신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평생을 기도와 고해성사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성모님은 두 번째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또 다른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통해 전 세계로 죄악을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소련의 붕괴를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은 이미 현실이 되었거나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 번째 비밀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밀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격적인 예언으로 알려진 세 번째 비밀은 교황청의 비밀 금고에 굳게 봉인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루시아에게 이 비밀을 봉인한 채 1960년이 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60년이 되자 전 세계가 비밀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교황 요한 23세는 이 비밀을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교황들이 이 비밀을 계속해서 숨겼고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비밀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교황청이 밝힌 세 번째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걸어가는 흰 옷을 입은 주교가 병사들에게 총을 맞아 쓰러지는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이 환상이 1981년에 있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암살 미수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황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예언이 실현되었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이 공개한 내용은 파티마의 비밀에 대해 이전에 언급했던 수많은 증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0년대에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였던 추기경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은 세 번째 비밀에 대해 매우 섬뜩하고 인류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지옥의 모습이나 세계 대전을 예언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루시아 수녀는 예언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공개하면 사람들이 큰 공포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내용이 정말로 진실일까요? 혹시 세상에 알려지면 큰 혼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교황청이 일부만 공개한 것은 아닐까요? 많은 전문가와 내부 관계자들은 교황청이 숨긴 진짜 비밀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의 배교, 즉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밀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나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몰락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비밀이 대규모 자연재해, 예를 들어 전 세계를 휩쓸 거대한 지진이나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세 번째 비밀은 단순한 암살 미수가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현상은 이 예언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세 번째 비밀이 이처럼 영적인 몰락이나 사회적 혼란에 관한 것이었다면 교황청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 예언의 본질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류의 영적 상태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인 지옥의 환상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향하는 인류의 길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비유적 묘사였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성모 마리아는 인류가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회개와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인 제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공산화에 대한 예언은 20세기 인류가 겪은 거대한 고통이 신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특정한 물리적 사건을 예언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전쟁과 무신론을 통해 스스로에게 어떤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파티마의 첫 두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만큼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긴 옷 입은 주교의 암살 미수가 예언의 전부가 아니라는 대중의 의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예언을 직접 읽어보았다는 여러 추기경들이 남긴 증언들은 교황청의 공식 발표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비밀이 매우 섬뜩하며 인류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숨겨진 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자들이 종교적 가치를 잃어가는 배교의 시대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는 종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의 감소, 교회의 문을 닫는 현상, 그리고 윤리적 가치관의 혼란은 파티마 예언이 경고했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언은 특정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영적 위기의 징후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파티마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스스로가 초래할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다면
우리가 예언이 경고했던 비극적인 미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파티마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황청의 비밀 금고에 숨겨진 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비밀이 모두 밝혀졌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정말 인류의 영적 위기를 경고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황청의 마지막 예언은 진정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믿음과 양심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터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